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현대 사회와 이제 경제 사회사인데요. 이 노동운동 확산되다 이제 볼게요. 자, 노동자는 한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다. 그래서 하지만 정부는 수출품의 가격 경제 유지하고 하려고 저임금 정책을 이제 펼쳤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했다. 경제 성장의 성과도 일부 기업에게 집중되었고, 자, 이 시기 때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등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을 시달렸다. 그래서 1970년 12월에 전태일 분신, 그러니까 전태일은 이제 근로기준법을 이제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을 했죠. 이 노동운동의 확산에 큰 영향을 줬는데 그의 이제 죽음으로 이제 노동자의 현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섬유 산업에서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 중심으로 생존권 보장 요구, 노동조합 설립 등을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고요. 또 학생, 지식인 등이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 그래서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학생,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에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운동 확산에서 이제 그 청계 피복 노동조합과 그다음 동일방직 사건 관련된 내용인데 동일방직 사건은 예전에 한번 읽었죠. 그래서 청계 피복 노동조합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970년 11월 전태일의 분실 이후에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전태일의 어머니 이손선은 전태일이 평화시장 업주들의 요구한 근로조건 개선, 노조 결성 등을 간처되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당시 이제 노동청장이 노조 결성 지원 약속했고 그래서 청계 피복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농민들하고 도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한번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예, 요거는 이제 사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역사 부분 안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뭐 새마을운동 관련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한평 고구마 사건 있죠. 요것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970년대 일어난 한평 고구마 사건은 농민대 국가의 불합리한 탄압을 받서 조직적인 저하고 오늘날 농민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도시화 부분은 이제 뭐 각자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요게 좀 눈여볼 게 이제 그 와우 아파트 붕괴 참사하고 강주 대단지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강주 대단지 사건 관련된 내용들 앞에 제가 얘기했죠. 그 당시 이제 빈민촌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강주 원래 성남으로 이제 이렇게 이주하는 과정에서 성남에 이제 그 당시 교통이 불편하고 상하수도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이 없는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느끼고 폭동이 일어난 사건이 강주 대단지 사건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한평 고구마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뭐 완화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대중문화 이런 것들은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건너뛰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이제 83 조치 관련된 내용 아까 있죠? 요거 관련된 내용만 읽어볼게요. 자, 모든 기업은 1972년 8월 2일 날 현재 보유하는 모든 사채를 정부에 신고해야 된다. 모든 사채는 1972년 8월 3일자로 월 1.4%, 3년 거치 5년 부활상으로 이제 한다. 거치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주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내지 않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갖고 예전에 그 뭐 수십 퍼센트 높은 이 이자를 완전히 저리로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3년 거치 5년 부하상한다. 사채 조정인데 사채를 이렇게 척근하는 거는 지금 입장으로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금융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채를 따라서 이제 사채 많이 이제 기업들이 의존을 하고 있었고 고리의 사채죠, 고리 사채. 근데 그 사채에 많은 서민들이 또 돈을 빌려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런 조치는 서민들의 돈을 기업들이 이렇게 뭐냐면 쌍값으로 빌려가지고 이전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고 서민들의 몰락을 의미한다. 그 돈을 빌려준 서민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72년 박정희 정부는 83 조치를 시행해서 기업의 채무 조건 조정과 상환 유예 특혜를 주었다. 83 조치로 기업들의 채무 부담이 줄어들었고 이는 한국 경제에 해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정경 정책이 더 강화됐고 또한 기업들이 과도한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서는 모습은 외환 유입까지 계속되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또 80년대 또 국제 시장에서 저리도 자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박대한 자금, 단기 자본을 빌려갖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이제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한을 못 바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IMF가 터지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8.3 조치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국기에 대한 맹세 한번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통 이제 6시인가? 맨날 저녁 6시나 5시쯤에 태극기 올라가고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하면서 이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국기 맹세하면 다 온 사람들이 거기 태극기 받아보면서 이렇게 했던 시기 있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 이게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항상 5시인가 그때 태극기가 올라가고 할때, 그때 이제 개항 그 태극기 내려오고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스피커에 울렸던 그 내용이거든요. 예. 2007년은 이제 좀 약간 바뀌었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그 뭐냐면 충성을 다할 걸 굳게 다짐한다. 충성의 대상이 조국과 민족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한정돼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민회의 때 낭송되는 맹세문이다. 1968년 충남 지역을 처음 만들었으며 1972년에 문교부가 각 학교 행사 때 실시하도록 하였다. 1980년에는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 때 함께 실시하게 되었으며 1984년에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됐다. 그래서 2007년에 문구가 변경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새마을운동이 있는데 이 새마을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해서 농촌을 현대화하려고 했다. 자, 새마을운동은 전국민 운동을 확산했으며 농촌 생활 개선에 큰 역할을 했지만 유신체제에도 정당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한번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뉴스라고 아세요? 네, 대한뉴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영화 보기 전에 대한뉴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부 정책을 알리는데 그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6.25 전쟁 때 했다가 1994년에 폐지됐어요. 지금은 이제 보지 않죠. 그래서 대한뉴스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시마스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시마스 교과서 이제 있는데 여기 6.25 전쟁 넘어가고 여기 경제사부부터 볼게요. 자, 여기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 원조 경제에 벗어나 자립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정부는 외국을 통해서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고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펼치고자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이쯤에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그리고 일본과 자본과 청구권 자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됐다. 자, 한편 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또 방안으로 인력난에 있던 서독의 강과 간호사를 파견했다. 자, 2차 경제 개발은 기계, 철강, 화학공업을 중심해서 산업 구조를 근대화해서 자립 경제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본 목표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울산과 포항 등지에 공단을 종성해서 특정 공업을 집중 육성하고 마산의 자유무역지구를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항만, 땅, 고속 고속국도를 건설해서 그 당시 이제 산업 인프라를 확대했다. 그래서 고속국도는 이제 고속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 뭐 그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연평균 9.2% 높은 성장을 보였지만 외천 상황 분할이 증가 한때 기업들 분할 이게 직면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자, 3, 4차 때는 그 중화공원 집중력 육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기계 철강 화학공원 육성한다는 거는 그 목표고, 실제 2차 경제 개발 때는 경공업 위주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3, 4차 들어오면서 중화공원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부는 철강이나 비철 운소,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이제 전략 업종을 이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과 거제 등지에서 그 당시 조선소가 이제 세워지고 포항제철소가 만들어진 데 이어서 강양제철소 건립을 추진했다. 자, 그래서 이 포항제철소를 만들 때 이제 대일청구권 자금의 일부가 차관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계획에 따라서 건공업과 가공무역 대신에 중화공업 제품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공업 구조도 바뀌었고, 정부의 이들 공업
공업의 공장을 주로 경상도 일대에 서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을 공급했고요. 그러나 핵심 원자재 대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의 큰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때마침 시작된 중동 건설 붐에 적극 합류하여 위기를 극복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일머니라고 해서 그 중동에서 이제 많은 달러가 들어갔죠. 오일 달러가. 자, 그리고 1977년 서울에 100억 달러가 달성됐고, 아니, 서울이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가 이제 달성을 하였고, 이로써 한국 사회는 매년 당연하게 겪고 있던 보릿고기 같은 사회 형상이 사라지고 절대 그 빈곤 사회에서 벗어났다. 자, 이러한 한국 경제의 성장의 소득의 나일강의 기적에 빗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서독 탄광 파견 강부의 산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력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그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오잖아요. 일자리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 당시 거꾸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고된 노동으로 벌어진 돈은 고국의 가족이 살아가는 생활비자, 국가의 국제 수출 계산은 외화벌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국제 그 시장에도 그 영화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주인공 두 명이 뭐야? 주인공이 강상 노동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간호사로 파견되는 한국의 간호사와 결혼했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자, 거기 이제 자료 2번에 보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산업구조의 변화 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 2차까지는 경공업 중심이야. 이렇게. 게다가 3, 4차부터 해서는 이제 이렇게 중화학공업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제2차 오일 쇼크에 큰 타격을 받았던 게, 이 중화학공업 자체가 이제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1차 그 오일 쇼크보다 더 타격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이거는 보고, 자, 100억 달러의 의미, 이렇게 있는데 한번 각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념이에. 자, 원조 경제 벗어나 자립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한 개발 계획은 뭐냐?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여기 원조 경제 여기 1차를 얘기하죠. 자, 중화공업 육성과 자력 성장 산업의 구조 확립을 목표로 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뭐죠? 몇 차일까? 3차, 4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료 2-1번을 참고해서 수출 무역 변화를 분석해 보자. 2-1번이 이제 여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 예. 그래서 점점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됐던 시기에 경공업과 가공무역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이후에는 중화학공업이 수출을 주도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 3번을 참고해서 수출 100억 달러의 달성의 정치적 의미를 이제 정리해보자. 자, 이때 수출 100억 달러가 이제 1977년에 이루어졌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체제 경쟁의 어떤 승리? 이걸 의미하게 돼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때 그렇게 경제 개발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못 샀으니까 그 가난을 탈피하고자 하는 어떤 내적 욕망도 있었지만 또 북한하고 체제 경쟁도 있었어요. 예, 북한을 좀 능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 개발 어떤 원동력을 작용했는데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의미를 이제 좀 보면요. 수출 100억 달러 달성후 남한의 자유경제 체제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걸 입증되어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완승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조 원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는 이제 1978년 중화공업의 가인 중북투자와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그 당시 이제 유가가 올라갔죠. 그때 뭐 2,400 정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위축되고 무역이 위축되었잖아요. 자, 물가 크게 상승하고 마이너스 경제의 성장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문제 나온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있죠. 70년대 그 현상하고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경제 형성에서 70년대. 1, 2차 그 중동 오일 쇼크를 계기로 해갖고, 이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자연스럽게 뛰게 되죠. 네. 그러면서 또, 그 당시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막 찍어내잖아요. 윤정비 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이 오는 데 반해서 경기가 침체됐다. 원래 물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서로 연결돼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데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요거 요번에 서양사 기출문제 예문으로 나왔던 거야.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기업가 가계의 어려움을 빠지자 국민들의 이제 불만이 높아졌고 박정희 정부의 위기에 이어졌고요. 박정희 그 때문에 여러 번 여차해서 죽죠. 전두환 정부는 불안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중화공업 조정을 위해서 부실 기업을 이제 정리하였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 우선 정책은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경제사회 5개년 계획을 이제 실시했다. 예. 근데 경제사회 이제 5개년 계획이 여기 있죠. 경제 개발에 집중하지 말고 사회 전반에 나타난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자. 그러니까 경제 GDP가 몇 퍼센트, GNP가 몇 퍼센트 올라간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여기 계절 사회를 추가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전두환이 등용했던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이제 경제 어떤 개발보다는 이런 경제 개발에 대한 어떤 독그 일종 브레이크를 걸자는 그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재벌도 이제 뭐냐면 견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개념, 경제 공개념 도입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헌법에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었던 헌법에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뭐냐 사회주의적 성격이 띠은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건 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공부를 하면서 하는 김에 챗 GPT 학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경제개발 외에도 그 사회라는 개념을 추가해가지고 그 계획을 이제 추진했는데 그 계획을 추진한 내용과 그다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려줘. 좋은 질문이에요. 전두환 정권 때 추진됐던 경제사회발전 다오개년 계획은 이전의 경제개발 다오개년 계획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졌어요. 말 그대로 경제에만 집중했던 과거 계획에서 사회라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자, 우선 그 흐름부터 짚고 가면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철저히 산업화 중심의 경제개발 계획이었어요. 고속성장, 수출주도형 전략, 중화공업 육성 같은 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전두환 정부는 1980년에 권력을 잡으면서 시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 정치적 탄압,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버는 걸로는 민심을 다스리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6이에요. 이 계획에서는 단지 GDP 성장률 몇 퍼센트가 목표냐가 아니라 삶의 질, 지역 균형 발전, 복지, 환경 개선 같은 항목들도 포함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단지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을 같이 설계하자는 슬로건이 붙은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주도했냐? 이 계획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한 핵심 기관은 경제기획원 EP였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김재익 경제수석이에요. 김재익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정통 시장 경제주의자였고 박정희 시절에도 경제기획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어요. 전두환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하면서 시장 중심의 효율성과 국가 개입을 통한 사회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죠. 그는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산다는 철학을 가진 인물로 경제만 따로 가선 안 된다고 보고 있었고요.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서도 이런 철학이 반영돼서 교육 투자, 주택 문제, 농어촌 개발 같은 항목들이 경제 계획 속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불행히도 김재익은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에서 순직했어요. 이 사건이 전두환 정권 내부의 정책 균형에도 큰 충격을 줬고요. 이후엔 경제 정책이 좀 더 군사 정권적 톤으로 바뀌게 되죠. 혹시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부분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제5차 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정책이 있었는지, 아니면 김재익의 경제 철학이 어떤 구조였는지를 더 파고들 수도 있어요. 그 김재익이라는 경제학자가 그 개념 그 생각이 그 당시 그 전두환 정부의 뭐랄까 헌법 개정에도 그 반영됐다고 돼 있거든. 어떤 점에서 그 김재익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거야?
이거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김재익의 경제 철학과 사고방식이 단순히 정책을 짜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 개정, 즉 제5공화국 헌법에도 반영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두환 정부는 1980년에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유신 헌법의 독재적 요소를 일부 수정했는데요. 이 헌법에서 눈에 띄게 강화된 부분이 바로 경제 질서에 대한 조항들이에요. 여기에 김재익의 사고방식이 깊게 녹아 있어요. 자, 그럼 김재익의 사고방식이 뭔데 헌법에까지 반영됐느냐? 김재익은 미국 시카고 학파 출신이에요. 시카고 학파는 국가가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걸 경계하면서도 완전히 자유방임은 아니고 제도적 틀 안에서의 시장 질서 유지를 강조하죠. 쉽게 말하면 국가는 틀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되 소외되는 사람은 일정 수준에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게 헌법 속으로 들어간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제100X 구조예요. 이 조항은 지금도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경제 조항이고 당시 처음 등장한 거예요. 이걸 찬찬히 보면 김재익의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나요. 제100X 구조의 구조를 보면 이래요. 1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이에요. 시카고 학파스럽죠? 김재익의 자유주의적 성향이 여기 반영돼 있어요.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이게 김재익의 실용적 균형 감각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완전한 자유방임이 아니라 시장 실패가 있을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걸 명문화한 거죠. 이 두 항의 조화는 국가가 시장을 존중하되 시장이 실패하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용적 자유주의 경제 철학이에요. 이건 그냥 일반 정치인이 만든 문장이 아니라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구조죠. 김재익이 그걸 설계한 중심 인물 중 하나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재익의 사고방식은 시장 중심이 돼 사회적 안정과 형평을 포기하지 않는 절충적 자유주의였고 이게 1980년 제정된 헌법 경제조항, 특히 제129조에 정교하게 녹아든 거예요. 혹시 여기서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예를 들어 김재익이 왜 시카고 학파지만 단순 시장 만능주의자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제119조가 이후 경제정책 논쟁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같은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김재익이 전두환 정부 초기 때 그 경제 정책을 인제 펼치는 과정에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다고 교과서에 적혀 있거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금리를 인하한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해야지 물가를 잡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교과서 문장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돼 있어. 이게 맞는 말이야? 좋았어요. 진짜 날카로운 의문이에요. 경제학 기본 원리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선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대출 덜 받고 소비 줄이고 기업도 투자를 덜 하게 되니까 경제가 식고 그러면 물가도 안정되죠.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그 감각은 정확해요. 그런데 1980년대 초반 김재익이 처한 상황은 그 공식대로만 적용하기 어려운 좀 특수한 맥락이 있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 배경을 먼저 잡고 가야 돼요. 첫째, 당시 한국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 상태였어요. 1979, 1980년에는 제2차 오일 쇼크 여파로 물가는 이미 폭등하고 있었고 기업들은 고금리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게다가 정치 불안과 광주 항쟁 이후 외국 투자자 신뢰도도 떨어진 상태였고요. 이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를 더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들 도산하고 실업자 늘고 경기 급냉하면서 물가는 잡히기는커녕 공급적 충격으로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둘째, 김재익은 단기 물가 억제보다는 중장기 가격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는 시카고 학파처럼 통화량을 줄여야 한다는 건 동의했지만
시장 금리 체계 왜곡을 먼저 바로잡는 걸 우선시했어요. 당시 한국은 행정적으로 금리를 억누르면서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김재익이 했던 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픈 쿼트. 금리를 무조건 올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시장에 맡기면서 왜곡된 금리를 정상화시키고 동시에 과도한 유동성과 재정 지출 줄이는 쪽으로 비통화적 물가 안정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Close quote. 그래서 특정 시점에 명목 금리를 일부 인하했을 수는 있어요. 특히 기업들의 숨통을 좀 틔우기 위해 단기 운전자금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요. 하지만 전체적인 긴축 정책, 즉 총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는 통화량 조절, 공공요금 억제, 임금 가이드라인 등 여러 수단을 동원했어요. 애셔럼 결론은 교과서에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써 있으면 맥락 없이 말하면 부정확해요. 정확히는 물가만을 타깃으로 금리를 내린 건 아니고 시장 금리 왜곡을 줄이고 경기 붕괴를 피하면서도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복합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은 정책 전체 흐름에 대한 부연 설명 없이 쓰였다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문장이에요. 혹시 여기서 왜 금리 통제 자체가 문제였는지라든지 당시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같은 거 더 파볼까요? 김재익의 정책 조합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해서 한두 줄로는 풀기 힘든 맛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 말대로 하면 그 김재희라는 사람이 그 단기 그 금리 같은 걸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기업의 수통을 트였지만 중장기 금리는 이게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수단을 통해서 그 올렸다는 얘기겠네. 맞아요. 완전히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진짜 날카롭게 캐치하셨네요. 바로 그거예요. 김재익은 단기 금리는 완화적으로 운용하면서 특히 기업 운영자금 조달이나 생산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줬지만 전체적인 중장기 금리 수준이나 통화 환경은 긴축 기조로 가져갈 거예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뜯어보면요. 단기 금리 인하, 네. 기업 이렇게 잘 들으셨죠? 그래서 저도 여기 읽다가 좀 약간 말이 안 됐어. 경제적 상실하고 배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분할 물가를 잡기 금리를 인하했다는 게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해야지 이 물가를 잡거든요. 그래서 얘 말 들어보니까 지금 맥락이 지금 많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금리는 인하해서 했지만 이 중단기 금리는 이제 뭐냐면 올렸다. 예, 그래서 통화를 푼 게 아니라 통화 기축 정책을 통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시켰, 그러니까 뭐냐, 물가를 잡으려고 했다. 예, 물가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뭐냐면 반발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좋을 때는 김재기 정책이 옳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경제사회 5개년 계획 있죠. 단순히 경제적 형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회를 추가해서 이런 사회와 경제에서 이렇게 플러스시키는 사회 경제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이렇게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고 읽는 게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암기가 훨씬 더 이렇게 이제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펴놓고 뭐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수거 단어처럼 외우면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로 쓰는 게 금방 외울 수가 있어. 그래서 내일 당장 시험 보는데 그냥 아무만 모르고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용시험이라는 게 장기적인 거잖아요. 예, 내용도 많고. 근데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버리면 이게 시간이 좀 없어져. 그러니까 적어도 깊이 있는 지식은 모르더라도 맥락을 파악하고 뭐냐면 암기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건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기술을 넘어서 그걸 설명할 수 정도.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게 그냥 뭐냐면 우리가 깊이 있는 어떤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도 적어도 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제 이게 그 공부가 돼 있어야지 이게 오랫동안 장기 기억화돼서 나중에 이게 시험 볼 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읽다가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왜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것도 이제 활용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다. 제 생각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는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지나면서 노동 지합전 사업을 벗어나서 반도체 같은 게 삼성이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안 된다는 걸 이제 뭐 끌어가서 이제 삼성이 이제
이건희가 와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갖고 살살 빌어갖고 이제 반도체 기술 익혀왔죠. 그래서 이제 타고난 신의 한 수였죠. 이게 첨단 사업과 자동차 성박 등 기술 집약형 사업 인쇼 재편되었고 때마침 세계 경제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가 이제 그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되면서 수출 경쟁이 강화돼서 고도 성장했다. 이게 3조 호황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앞에서 저유가하고 저달러는 전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 저금리였냐? 그 당시 금리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그래갖고 금리가 뭐 그 한 10% 넘고 그랬어요. 10% 20%인가? 예. 그 이게 왜 저금리나 이렇게 했는데 요거 관련돼서 제가 잠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챗GPT한테. 1980년대에 삼저 호황이 있었잖아. 삼저 호황 중에 저금리 형성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 그 당시에 우리 국내 그 시장에서, 국내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이제 받고 내고 이제 빌릴 수 있다고 들었거든? 근데 이게 왜 저금리야? 이게 국제 외환 시장과 관련돼 있나? 아, 아주 좋은 질문이야. 겉보기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 저금리 호황이라면서 정작 한국 내에서 돈을 빌릴 때는 금리가 높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내 금리와 국제 금리, 그리고 자본 통제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봐야 해. 자, 하나씩 풀어보자. 1. 삼저우황의 저금리는 국제 금리를 뜻해. 삼저우황에서 말하는 저금리는 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기준금리가 낮았다는 걸 뜻해. 특히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이 금리를 크게 낮췄거든. 왜 낮췄느냐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고 이를 살리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어. 그 결과 전 세계에 싸고 풍부한 달러 자금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지. 이 시기엔 원유 가격도 낮고 원화 환율도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선 해외에서 싼 돈을 빌려올 수 있었던 거야. 비유하자면 이래. open quote. 해외 시장은 일종의 싸게 돈을 빌려주는 슈퍼마켓이었고 한국 정부나 대기업은 그 슈퍼마켓에서 돈을 한가득 싸게 사올 수 있었던 시기야. Close quote. 2. 국내 금리는 왜 높았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당시 한국은 자본시장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국내 금리와 국제 금리가 연동되지 않았어. 예를 들어 네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해외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국내 은행은 여전히 자기들 기준에 따라 대출 금리를 책정했어. 왜냐면 그 시절엔 외국 돈이 일반 시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정부가 통제하고 있었거든. 비유하자면 open quote. 해외에선 물이 싸게 넘쳐나고 있었지만 그 물이 일반 시민이 쓰는 수도관으로는 직접 안 들어오고 정부가 딱 중간에서 밸브를 조절하고 있었던 셈이야. Close quote. 그래서 일반 기업이나 가게가 체감하는 금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았던 거야. 3. 그럼 저금리가 우리에게 왜 호재였을까? 이 싸고 풍부한 해외 자금을 누가 이용했느냐? 주로 정부와 대기업이야. 이들은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대규모로 달러를 빌려와서 국내에 투자했어. 그러다 보니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기가 좋아졌고 성장률이 올라간 거지. 그래서 저금리가 바로 삼저우황을 만든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거야.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면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당시의 금리 구조, 자본 통제 정책, 그리고 국제금융 예, 잘 드셨죠? 그래서 이 저금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미국이 연준이 이제 그 기준금리 낮추면서 달러가 많이 풀기 시작했죠. 물론 그 전까지는 이 달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갔었는데 그때 연준 의장이 폴 보컨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장관났는데 그 후에 80년 중반부터는 이 저금리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됐고 그런 저금리를 이제 기업들, 대기업을 중심한 그 기업들이 많이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이용해갖고 문제가 됐던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게 뭐냐면 사업에 그 중복 투자하고 거기에 단기 금리를 이제 빌려가지고 그 당시 중장기 이제 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나중에 태국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런 것들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자금이 많이 해외 자본이 많이 철수되면서 이제 IMF도 연결되는 문제점을 낳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국민의 생활 수준도 이전에 비해 눈을 띄게 이제 향상된 가운데 중상층이 크게 확대되었다. 자,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구조 개편은 그 당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정경유착의 큰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됐다. 이 정경유착의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예. 그래갖고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효율적인 경제 개발을 위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한 결과 이들 중심으로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 집단이 출현됐고 재벌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협조하면서도 경제 성장에 일조한 측면도 있지만 정치권과 불법적으로 결탁하여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일으키기도 했다. 자, 하여튼 저임금 중심의 어떤 경제 성장 전략이 지속되면서 노동자의 반발도 더욱 거세졌고 또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를 확대하려는 는 정부의 금융 부분 개방 정책에 따라 조금 초국적인 자본이 주요 사업을 진출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뭐냐면 뭐 쭉 있는데 이 부분은 90년대에 넘어가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지역만 이제 할게요. 전두환 때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예, 저도 그 반도체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예전에 삼성전자에 하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 그래서 있는데, 뭐,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1980년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증가율 관련된 내용인데요. 80년대 이후로 이제 한국 경제가 단군일의 최대 호황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상당히 높았고, 이때 이제 앞에서 3조 호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출하려면 그 중간재나 원료들을 많이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3조 호황을 계기로 해서 흑자 구조로 이제 했고 결국 100억 달러의 이제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으로 새로운 증상층이 급속히 확대했고 정부가 그 당시 이제 전두환 정부 때죠. 그래서 500만 호 건설 정책을 통해 본격적 아파트 이제 뭐냐면 시대가 평승됐는데 이때 주택 500만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이 개발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목동 지역의 목동 아파트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때는 그냥 어좀그 뭐랄까 빈민촌이었고요. 거기가 목동이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이 뜰 때 그 목동 쪽을 이렇게 보이니까 시야에 안 좋다 해갖고 목동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땅값이 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목동은 정부가 주도도 해가지고 한 거예요. 민간 업체에 넣어서 넘겨갖고 아파트를 만든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만들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목동이 상당히 아파트가 좋아요. 겉으로는 상당히 겉으로 좀 상당히 좀 약간 구닥다리인 것 같지만 안으로는 되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층간소음도 없고 상당히 잘 지었어. 이 목동 아파트가. 그 다음에 또 상계동 지역에 또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이것도 88년도 올림픽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 눈에 띄니까 그걸 밀어내고 거기다 아파트를 이제 짓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이제 빈민촌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반발도 있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래서 1985년 자동차 보유 100만 대에 넘어서는 마이카 시대에 합류했다. 다음 한편은 이들 이제 제5강국 공화국의 권위주의 정치에 거부만을 보여서 민주화를 기대하면서 직선제 개혁인 6월 민주항쟁도 참여하고 이들 후원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산업화도 성공했고, 나름대로 민주화도 이렇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국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신생 국가 중에 독립한 국가 중에 한국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대만 정도 있나? 네, 그 정도.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예.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무역 의존도가 너무 있죠. 그래서 보통 앞에 GDP를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그 GDP, 예. 그러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민간 소비하고 정부 지출하고 그다음에 순수출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집중됐냐면 여기 그 투자하고 그 수출에 집중돼 있어. 투자. 지출도 이제 정부의 이제 그 지출도 상당수가 투자나 기업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민간 소비는 별로 없고 정부의 투자, 그다음에 그 순수출, 예, 수출이죠. 투자. 이 투자도 내수용이 아니라 되게 보면 이제 수출용 이렇게 이제 하죠. 무역을 위한.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뭐 정부의 지출
재정 지출이나 그다음에 투자도 수출에 집중이 됐다 보니까 민간 소비가 살아가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수가 상당히 내수이 적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적다 보니까 아까 치면 이제 무역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이제 국제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면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고 그에 따라서 GDP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뭐냐면 심각하게 무역 의존도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박정희 정부부터 뭐 지금까지 쭉 그렇고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출에 목매달리고 그리고 정부의 지출이라든지 기업의 투자도 다 수출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짜여져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는 원자재 및 생산수단을 수입해야 하는 가공무역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 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면 이에 필요한 생산수단, 수입과 함께 늘어가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이런 국외 사정에 많이 의존하죠. 우리는 민간 소비가 별로 없다고 했죠. 그 외국의 경기 변동이나 기타 경제 사정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치, 경제, 이런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요번에 그 미국이 이란의 그 핵폭발 그 핵 시설 타격했다는 뉴스가 아주 크게 나오고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그 무역하고 관련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할 게 있는데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개념 이해를 보겠습니다. 1930년대 중반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영향으로 고도 성장을 지속한 형사가 뭐야? 삼절화. 그러니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이 절대 빈곤 사회에서 벗어난 1990년에 가입한 국제기구는 뭘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료 5번을 통해서 3조 호황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자. 자, 국제유가, 환율, 금리가 내려가면서 한국 경제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게 되고 1986년 처음으로 46억 달러의 경제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46억 달러, 100억 달러 아닌가?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한국 경제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서 흑자 구조로 전환됐고, 아마 그 뒤에 100억 달러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 지속적인 성장, 궤도를 저었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그랬죠. 무역 수지하고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 있죠. 요걸로 구분해 있어요. 무역 수지에 있고 서비스 같은 이제 뭐 관광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챗GPT 사용하면 이제 수수료 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서비스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에서 항상 이게 상당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경상수지 중에 이제 비무역 수지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이제 적자죠 지금.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인 성장 궤도를 접어뒀다 이렇게 있고요. 한국 경제 특징을 살펴보자. 자, 한국 경제는 원자재 및 생산수단을 수입해야 하는 가공무역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자재나 생산수단, 그다음에 이런 것들 부품 같은 거는 이제 하는 쉽게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죠.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 때도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나라들 뭐냐면 수출해 수입해 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입이 늘어나면 이들 수입 뭐냐면 소부장을 많이 수입했던 국가들의 수출도 같이 늘어나는 거야. 예, 그게 연결돼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그만큼 생산재 수입도 증가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수출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 짜있다 보니까 뭐냐면 이 외국 경제 사정이 이제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운동과 노동 문제와 노동운동 보겠습니다. 1960년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들 대부분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으로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고요. 정부는 수출 주도의 이제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출품의 국제 가격 경쟁을 확보하면서 저임금 정책을 계속 노동자를 통제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1970년에 전태일의 근로기준법 준수하여 분신하자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경호업 분야에서 여성 노동자를 중심한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다는 민주노동조합 설립을 운지민이 있었죠. 그리고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참고로 이번에 대통령 대신 그 이명박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예전에 그 노동운동, 인권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기출문제에 이제 요번에 시험에 노동운동과 인권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번 봐두세요. 예. 자,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예. 자, 하여튼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교섭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동운동을 이제 탄압했다. 자, 그러나 이제 일어난 이제 YH 무역 사건이 부마 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유신 체제가 크게 동요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신 체제가 무너진 후 탄광과 이제 그 대규모 공장에서 어용노조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그 파업이 일었죠. 네. 그래서 사도 탄광 그런 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데를 얘기하고 자, 그 1980년 중반에 지나며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일어났고 특히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누렸던 일부 대학생들이 공장의 위장 취입에서 노동운동을 이제 뛰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전에 386 그 정치가들 있잖아요. 386 정치가들 중에 이렇게 그 공장의 위장 취입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난 그 출신들이 많죠. 뛰어들어서 이제 정치했던 사람들.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정치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그 누구지? 김문수인가? 예.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예. 그 사람이 예전에 젊었을 때 이게 이제 노동운동에 뛰어들면서 공장의 위장침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닌가? 박문수인가? 아, 김문수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 예. 아, 잠깐만요. 이름을 제가 맞아요. 네, 김문수 씨. 아까 좀 말한 게 맞는데, 잠깐 착각했어. 그 김문수가 이제 그 당시 노동운동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장 취업에서 이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수로 분류했지만, 그 당시에는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여러 기업체들의 노동자들 사이에 연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업화를 우선하는 산업정책과 저국가 정책으로 그 당시 이제 저고가는 수출품의 가격 유지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했던 건데 그 당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출품 가격 그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했다. 자, 이에 정부는 저임금 연체를 유지하면서 사회 가격을 물가 상승보다 낮게 책정하는 저고가 정책을 펼쳤고 이는 농민의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요인이 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고가 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커졌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운데 농촌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며 농촌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예.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근면, 자주, 합동의 정신 하에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생활 환경 개선을 주력하는 새마을 운동이 전개했고요. 자, 이후에 정부는 그 새마을 운동을 도시와 집중을 확대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 근대화를 기여했지만 실질 소득 높이보다는 농촌 생활 환경을 바꾸는 데 치중했고 이는 유신 체제 유지하는데 이 새마을 운동이 많이 이용됐다는 지적을 이제 받고 있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관련된 농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한편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정부의 저고가 정책에 대응해서 추국 승맹 운동을 벌이거나 농업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마 이 농업 민주화 운동이 그 정부가 그 당시 농업을 이제 장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농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 농업이 있고 지방 농업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 농업 그래서 지역 농업이 출자를 해가지고 중앙 농업에 이제 뭐냐면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직영 농업 직장 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지역 농업에서도 그 금융 업무를 보고 따로 중앙에서도 농업 그 금융을 이렇게 같이 은행을 같이 겸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은행도 있고 거기에 또 농산물도 이제 갖다 이제 이렇게 팔고 그러잖아요. 농협이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 업무하고 농산물 갖다가 파는 것도 있는데 아마 이 초창기 때 이 농협이 만들어진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이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농협이 아마 국가의 통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한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시간이 지금 약간 남아 도니까 한번 볼게요. 네, 잠깐 챗 G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농협 민주화 운동을 관련돼서 한번 좀 얘기해 줘.
좋아, 1970년대 농협 민주화 운동은 꽤 중요한 주제야. 이건 단순히 농협이라는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농업과 농민의 정치적, 경제적 위치, 그리고 국가 권력과 협동조합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창문이기도 해. 먼저 맥락부터 잡아보자. 1. 농협은 원래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었어. 표면적으로 농협협동조합은 농민의 자치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주도의 행정 조직에 가까웠어. 1961년 군사정권은 쿠데타 직후 전국적으로 산재한 협동조합을 통합해서 지금의 농협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농민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지. 국가는 농협을 통해 쌀 같은 주요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수매하고 농민에게 고리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경제적 종속을 유도했어. 쉽게 말해 농협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라기보단 농민을 관리하고 자원을 짜내기 위한 도구였던 셈이야. 비유하자면 이래. 오픈 쿼트. 농협은 원래 농민이 서로 힘을 합쳐 만든 우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국가가 만든 수도관이었고, 그 물줄기의 방향은 농민이 아니라 정부를 향해 있었던 거지. Close quote. 2. 왜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나? 1970년대 들어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 특히 아래 몇 가지 이유가 컸지. 농협 운영이 불투명하고 권위주의적이었어. 조합원인 농민들이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었지. 농산물 가격 정책이 농민에게 불리했어. 쌀은 국가가 강제로 수매했는데 가격은 시장가보다 낮았고, 농협 간부나 직원들이 정부와 결탁해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인식이 많았어.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농협을 진짜 우리 손에 돌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야. 농협 민주화 운동은 결국 농협의 정치적 독립성과 조합원 중심의 운영 구조를 요구하는 운동이었지. 3. 대표적인 사건들, 대표적으로는 1973년 전북 김제 지역의 농민들이 중심이 된 시위나 1975년 진주에서 벌어진 농협 개혁 요구 시위 같은 사건들이 있어. 이 시위들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서 전국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런 흐름은 결국 1980년대 이후 농민운동, 그리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같은 조직의 탄생으로 이어져. 말하자면 농협 민주화 운동은 농민운동의 전초전 같은 역할을 했던 거야. 4. 정리하자면 농협 민주화 운동은 단순한 협동조합 내부 개혁 요구가 아니라 농민들이 국가 권력과 경제 구조 속에서 스스로의 자율성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이었어. 협동조합의 진정한 의미, 즉 조합원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되찾으려는 싸움이었지.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혹시 너는 협동조합의 원리나 박정희 시기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방식 혹은 농산물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어? 내가 지금 말한 부분 중에 더 궁금하거나 낯선 개념이 있었어? 그 농협을 만들 때 그때 농협의 전신을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들었거든. 그 농협의 그 전에 있었던 기구에 대해서 일본에 의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뭐야? 맞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짚었어. 농협의 뿌리는 사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산미증식 계획과 관련된 일본식 농업 통제기구로 거슬러 올라가. 그 핵심이 바로 산업조합이라는 조직이야. 1. 일제가 만든 산업조합이 농협의 전신 1900년대 초, 일제는 조선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예. 이 정도.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농협 민주화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인제 봤고요. 자, 그래서 한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가 바뀌자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외국의 압력이 거세지자 농산물 수입이 급증했고, 농민은 농민회를 결성해서 농축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판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80년대 이후니까 나올 가능성이 없고, 자, 여기 노동 조건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저임금에 이제 살고 있는지 이제 볼 수 있는 비율이 여기죠. 예. 그래서 장시간의 노동과 그다음에 저임금으로 받고 노동했다. 그래서 이제 전태일의 외침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이 서울 평화시장 앞길에 근로기준법 책을 태우고 스스로 몸에 불을 사르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다음에 노동자들 혹사시키지 마라라고 외치며 산하에 갔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편지를 보내 자신이 처한 노동 조건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노동운동의 활발히 전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대학생들이 많이 여기 공장에 가서 위장 취업하고 노동운동을 돕고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문수 같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 그 후보죠. 예, 그 사람도 이제 젊었을 때 그렇게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한편 고구마 사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개념 이해 부분을 볼게요. 1960년대 정부가 수출품의 국제 가격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을 한 것이 뭐냐? 저임금 정책이죠. 그 다음에 전태일의 분신 이후에 그 경공업 분야의 여성 노동자들이 설립하고자 한 단체가 뭐냐? 민주노동조합이고 어용 노동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민주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다. 박정희 정부가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한 운동은 뭐냐? 새마을 운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 도시와 사회 문제는 각자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강주 대단지 사건이 있는데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여기는 뭐 관련된 설명이 없네. 자, 하여튼 여기 있는데 한번 이제 보고 강주 대단지 사건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그, 지금 시간이 좀 약간 남아돌기 때문에 일단 오늘 다 끝나려면 일단은 이렇게 챗GPT를 한번 좀 이용한 학습을 좀 많이 할게요. 어, 그 강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 그 강주 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좀 알려줘.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강주 대단지 사건이 발생됐잖아. 맞아. 강주대단지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71년에 벌어진 중요한 도시 빈민 항쟁 사건이야.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한국 도시화와 개발 독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사건이지. 일단 배경부터 풀어볼게.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70년대에 고도 성장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급격한 도시화가 일어났어. 시골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자 서울 시내가 과밀해졌고 정부는 빈민층을 도시 외곽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어.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경기도 성남시 지역. 그때는 성남이란 이름도 없고 그냥 광주대단지로 불렸지.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주군이었거든. 정부는 여기서 살면 좋을 거다라며 허허벌판에 사람들을 이주시켰는데 문제는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야. 물, 전기, 도로, 학교, 병원 하나도 없었어. 말 그대로 황무지. 그런데도 정부는 집을 지을 땅을 팔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을 걷었고 주거지 개발은 전혀 안 해준 거지. 이게 쌓이고 쌓여서 1971년 8월 10일 참다 못한 주민 3천여 명이 모여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이게 돼. 이게 강주대단지 사건이야. 경찰서와 시청 등 관공서를 향해 행진하고 돌을 던지며 저항했지. 정부는 이걸 폭동으로 규정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서 진압했어. 수백 명이 체포됐고 일부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어.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야. 첫째, 도시 빈민이 조직적으로 항거한 첫 사례라는 점. 둘째, 국가 주도의 도시 개발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일방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 셋째, 이 사건을 계기로 성남이라는 도시가 태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어. 혹시 여기서 개발 독재, 도시 빈민, 국가 주도의 도시화 같은 개념이 좀 낯설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천재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훑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군정 시기 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 노동 지향적 경공을 했다가 2차 경제 5개년 계획 때 뭐냐면 여기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이제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내쳤다. 사회 간접 자본 확충과 철강학 사업의 육성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한 3차 경제개발 때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이제 경제정책은 경제 규모 확대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한국 경제 대유전선을 더 높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독일의 파견한 간부와 이제 간호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9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29번이에요.
자, 1978년까지 7,800명의 강부가 서독에 건너갔고, 1976년까지 서독으로 건너간 간호사는 무려 10만 명에 이르렀다. 자, 이들은 이국당에 지독하게 일을 했고, 그 대가로 호독했다. 가령 1966년 12월 3년의 고용기간이 채우고, 142명이 파독, 강부 제1진이 기구했을 때 거의 전원 1회 이상의 골절상 병력을 안고 있었다. 사망자도 있었고, 실명한 사람도 있었다. 자, 이들이 고생해서 번 돈은 달러로 송금됐고, 즉시 국내 은행에 일치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은 이 송금된 액수만큼 한국돈을 찍고, 달러는 이제 정부가 이제 외환보유고에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조달한 달러는 5천만 달러 정도로 그 당시 GDP의 이제 GNP의 2%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융 현황이 있죠. 그래서 그 무역 구조가 이제 적자가 극복하지 못했는데, 이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조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소고장 같은 것들, 원료들 다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올라가는, 같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80년대 이게 중반까지 계속 이제 적자 상태였다. 그래서 85년인가 86년 넘어가면서 흑자를 이제 달성하게 됐죠. 지금 아마 무역 흑자는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화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다. 예, 3차, 4차 경제개발부터는 중화공업 같은 것들을 이제 육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경상도 지역 중심의 해안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됐고, 자, 1차 석유 파동 때 이제 어려움을 닥치니까 기업들이 중동건설 사업에 뛰어들면서 외열 벌이면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가 이제 1차 석유 파동이니까 세계사, 서양사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석유 파동의 원인은 제1차 석유 파동이죠. 제4차 중동 정쟁이죠. 그래서 이 4차 중동 정쟁은 제1차 석유 파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데 중동 6개 석유 수출국들이 원유 고시 가격 17%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스라엘이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다음 중동산 기준 원유 가격이 4배 이상으로 폭등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원래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공군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사우디 등등등 석유 수출국들을 뭐냐면 그 폭격을 하겠다. 그 석유 중동 석유 수출국의 이제 중요한 그 원유 생산 단지 있죠. 예, 여기를 공격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런 선언하면서 중국산 중동산 기준 원유 가격이 4배 이상 폭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막 이제 뭐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산유국들이 갖고 있는 석유 단지들 있죠. 채굴 단지들을 공격 안 해요. 이건 선언의 뿐이지 실제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이제 석유 시설들을 공격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지죠. 그래가지고 그걸 공격하면 이제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거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버리면 유가가 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미국이야 자체 국내 이제 그 석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버틸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위기지만 그 당시에 더 위기였다. 그래서 1차 석유 파동이 나니까 그때 기업들이 중동의 건설 사업을 통해서 외화를 벌었죠. 앞에서 페트로달러 시스템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1977년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4년 앞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자, 이러한 경제 성장을 당시 한강의 기적이라 했다. 자, 많은 자본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을 육성 과정에서 그 박정희 정부는 그날 기업들의 각종 특혜 및 금융 지원을 했는데 이 대표적인 게 83 조치죠. 예. 그래서 기업이 보유한 모든 사채를 동결하고 대표적인 금리 인하는 특혜를 기업에게 주었다. 그래서 요거 자주 언급됐기 때문에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어차피 좀 시간이 남으니까 요거 대해서 좀 관련된 걸 좀 또 보겠습니다. 그 박정희 정부가 1972년에 행했던 83 조치. 그러니까 이제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에 대해서 그 왜 실시했는지 배경하고 그 내용하고 영향에 대해서 좀 알려줄래?
조치와 1972년에 박정희 정부가 실시한 이른바 83조치, 특히 긴급조치 제15호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보자. 이건 단순한 법령이 아니라 당시 한국의 정치 경제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중대 사건이었거든. 게리, 먼저 배경부터 볼게. 1972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야. 그해 10월,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종신집권 체제를 선언했어. 그 전부터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정권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정치적 반대도 커지고 있었지.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는 강력한 통제를 통해 경제 안정과 고속 성장을 유지하려 했고, 그 일환으로 12월에 경제와 금융 분야의 대대적인 개입을 감행한 거야. 이게 바로 83조치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8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종합경제안정조치였지. 이제 긴급조치 제15호가 뭐였는지 보자. 긴급조치 제15호는 유신헌법의 조항에 근거해서 내려진 것으로 경제를 국가 비상사태 수준으로 다루겠다는 선언이었어. 실제로는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 기업 정리를 국가가 직접 강제적으로 주도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야. 구체적으로는 다음 같은 내용들이 있었어. 부실 기업 퇴출. 정부가 정책금융 중심으로 지원했던 기업들 중에서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곳들을 선별해서 정리, 과잉 중복 투자 억제. 같은 산업에서 너무 많은 기업이 경쟁하면 비효율적이니까 국가가 산업 구조를 재편해버리는 거야. 사채 시장 정리. 통화 팽창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비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려고 했어. 은행 자금 운용 통제 강화. 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대출하지 못하게 정부가 대출 방향까지 결정.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 경제 과열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1970, 72년 사이 한국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건 마치 차를 속도 제한 없이 고속도로에서 밟는 거랑 같아. 차가 빨리 가긴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으면 곧 사고 나겠지? 게다가 그 당시 사채 시장이 너무 커져서 공식 금융정책이 잘 먹히지 않았어. 마치 정부가 수도꼭지를 틀어도 사람들이 뒷마당에서 직접 물을 퍼쓰는 상황이었던 거야. 이런 비공식 금융 흐름을 잡지 않으면 통화 공급 조절이나 금리 정책이 통하지 않게 돼. 양샵 설명하는 볼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혔고, 부실 기업도 정리됐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도 컸지. 정부 주도의 과잉 통제.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대신 정부가 다 결정하게 되면서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생겼어. 기업의 도덕적 해이. 정부가 도와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기업들이 위험을 덜 고려하게 됐지. 정경유착 심화, 살아남는 기업 도와주는 은행, 결정하는 관료. 이 사이의 연결이 강해지면서 공정성이 약해졌어. 이 질문 하나 던져볼게. 당시 자, 그래서 여기 들어보셨지만 여기 이제 83 조치가 교과서에서는 이게 금융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사채를 통제하는 그런 이제 정경유착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전반적 그거 외에도 간치금융에서 기업이 이제 그 은행을 그 국가가 통제하는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산업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사채를 이제 동결했다. 이런 것들이 정경유착이고 서민들의 피해를 입혔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좀 약간 평양적이다 할까요?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설명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하여튼 이 83 조치 관련된 내용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래도 이제 이런 정경유착이 심화되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가인 투자가 초래됐고, 그래서 이 시기 때 물가 상승이 지속되어 재정 적자로 심화됐다. 이 근데 이런 형상은 우리만의 형상이 아니라 70년대에 전반적인 형상돼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970년대 2차 소유 파동이 발생하니까 한국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졌고요. 자, 요게 이제 70년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중동에 많이 진출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동은 그 당시 달러가 넘쳤어요. 페트로달러 시스템 때문에. 그래갖고 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자공황으로 이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차 석유 파동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전두환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그 당시 이제 동해 사업에 중국 투자한 기업들 통합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일종의 구조 조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당장 위기를 막을 수 있었지만 정부의 비효율의 재벌이 성장한 등 정경 유착이 더 심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재벌들이 다시 여러 분의 무명에 진출했는데 특히 이제 외환 시장이 저금리다 보니까 많은 돈을 끌어다가 또 중복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외채가 급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IMF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3조 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오히려 이제 3조 원대의 국제 경제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출이 크게 늘고 무역 수지도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게 되죠. 예. 그 이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기업들은 자동차 반도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첨단 사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면서 다음 단계 도약을 했고 이런 것들이 쭉 지속돼서 97년 이전까지 상당히 호황기였죠. 그 당시에는 그냥 대학교만 졸업해도 그냥 취직을 할 수 있을 정도 일자가 넘쳐 흘렸죠.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와 이제 한국 경제 성장이 있는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GNI라는 것은 이제 국민소득을 얘기해요. 국민이 얼마나 이제 받아들이냐, 내나 국외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거기에 이제 국민은 이제 하고 국가 GDP는 그게 이제 국내 총생산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 있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얘기가 다 포함해서 얘기한 거. 여기는 국민소득은 이제 개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GNI 기준이 있고, 자 거기 보면 이제 뭐 수출 1억 달러 달성, 그 다음에 포항제철 공장 준공, 마이카 시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권이대 이제 호황, 3조 호황 관련돼 있죠. 그래서 1980년대 한국 경제는 세계적으로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3조 형상을 이제 바탕으로 호황을 이루는데, 자, 저달러 맞는데 이거 우리나라하고 이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동향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85년에 프라자 합의 때 왜 그래요? 프라자 합의 때 그 당시 일본의 엔화가 갑자기 올라갔죠. 2배 정도 이제 한 거야. 그래서 평가 절상을 하고 환율이 확 떨어졌죠. 우리나라도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일본의 엔화에 떨어진 폭에 비하면 아주 살짝 떨어진 거죠. 이건 2배 이상 그 엔화가 이제 떨어진 게 아니라 엔화가 그 상당히 올랐죠. 예. 2배 이상 올린다면서 한국 원화는 약간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한국의 그 가격 경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물건이 좀 그 당시 되게 좋았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좀 약간 일본 거 뺏기다 보니까 저가품이었어. 좀 품질도 낮고. 근데 일본의 그 뭐냐면 값싼 이제 뭐냐면 그 전자제품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2배 이상 올라가니까 일본의 엔화가 뛰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100 얼마 정도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한국의 이제 제품이 가성비 있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일본은 이걸 이제 뭐냐 수출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어디에서 메꾸려고 내수에서 메꾸려 했죠. 그 민간 소비를 이제 증대시키기 위해서 일본도 민간 소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정책을 피게 됐는데 이 저금리 정책이 소비보다는 그러니까 소비도 증대시키긴 했지만 소비보다는 뭘 더 증대 주식 투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산업에 그 돈이 많이 들면 괜찮은데 얘네들 이걸 또 벗어서 그 기업체들이 어디냐면 개인이나 다 어디에 부동산에 몰리게 되죠. 여기서 번 돈을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산업 경쟁력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내수도 증가했긴 했지만 오히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형성되면서 꺼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20년, 잃어버린 20년, 30년 같은 대규모의 그런 그 장기 그 경제 침체를 그냥 장시간의 경제 침체를 이제 겪게 되고 지금 일본도 그 틀에서 계속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1985년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본도 주요 국가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자국의 화폐를 갖추는데 합의했다. 이 프라자 합의죠. 자, 이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다른 경제 국가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올라 수출이 증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프라자 합의 관련된 내용도 한번 챗GPT 학습을 통해서 좀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거는 한국사보다는 요번에 이제 레이건 오미스 관련돼서 레이건 행정부의 재정정책 관련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세계 경제사 부분도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정확히 중요한 거니까 프라자 합의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왜 안 돼, 또? 그 1985년에 이 프라자 합의를 맺었잖아. 이 프라자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좀 설명해주고, 일본이 그때 이제 뭐냐면 내수를 살리겠다고 그 저금리 정책을 했잖아. 근데 이 저금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좋아,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프라다 합의와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동아시아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살펴보면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의 궤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통찰을 줄 수 있어. 먼저 큰 그림부터 설명할게. 프라자 합의가 뭐였냐면 1985년에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합의한 거야. 왜냐면 당시 미국은 무역 적자가 너무 심했거든.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미국산 물건은 너무 비싸고 일본산은 너무 싸서 다 일본 걸 사는 구조였어. 그래서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엔화 마르크 디타 통화를 강하게 만들면 일본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제품이 싸지니까 무역 균형이 좀 잡히지 않을까 기대한 거야. 일본은 이게 아주 치명적이었어. 프라자 합의 직후 엔화 가치가 폭등했어. 한 달러에 240엔 하던 게 2년 만에 120엔 수준까지 떨어졌지. 이건 마치 네가 갑자기 월급이 반토막 나는 느낌이야. 수출 기업 입장에선 수출이 급감할 위기에 처하니까.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했어. 돈을 싸게 풀면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람들이 소비하겠지? 이게 의도였지.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이 저금리 정책이 실제로는 자산 거품, 특히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버렸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저금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야.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볼게. 저금리는 왜 거품을 부를까? 비유로 설명해 볼게. 생각해봐.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거의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맞아. 빚을 많이 내서 뭔가에 투자하려고 해. 특히 수익이 날 것 같은 자산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미술품이든 뭐든. 이건 마치 수돗물을 막 틀었는데 배수구가 막혀 있는 욕조 같아. 물이 계속 쏟아지는데 빠져나가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욕조가 넘치겠지? 여기서 물은 시중에 풀린 돈, 욕조는 자산 시장이야. 그럼 그 시기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업과 개인들이 빚을 왕창 내서 부동산이랑 주식에 투자했어.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보다 비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지. 근데 그 진짜 경제 성장에 기반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싼 돈으로 인한 투기성 상승이었어. 말하자면 실속은 없는데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상태였던 거야. 결말은 이 거품은 결국 1991년쯤 붕괴했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주식시장도 무너졌지. 일본은 이 충격 이후 10년 넘게 경기 침체에 빠져 바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시기야. 이 한국에는 무슨 영향이 있었을까? 한국은 프라자 합의 이후 엔고로 인해 일본 제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겼고 수출이 늘었어. 또 일본이 해외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한국으로 기술 이전,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지.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거품 붕괴와 맞물려서 아시아 전역의 금융시장에도 충격파가 퍼졌고 결국 1997년에 외환위기의 배경 중 하나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일본의 저금리 네, 자, 잘 들으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저유가 정책이죠. 2차 석유 파동 당시 폭등했던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했고, 기타 원자재 가격도 이제 하락되면서 제조 원가에서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았던 우리 경제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를 인하시켰죠, 연준이요.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넘어서면서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책이 나눠 금리를 공동으로 낮췄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가 막다한 외채했다는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었는데, 자, 금리가 낮아지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원리금조차 뭐냐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쉽게 이제 돈을 또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가 여력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조 원이 우리 경제에 미친 긍정적 측면을 얘기해 보자. 그래서 원로에서 외국에서 자본과 원료를 들어와 가공해 수출하는 방식의
경제 성장 전략을 취했던 한국에서 저유가, 저금리 등 투자 비용을 가졌고, 투자 비용의 감소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저투 달러는 수출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삼저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산업화 관련된 내용들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아까쯤에 뭐 달동네 판차촌, 여기 얘기했죠. 판자촌 그 얘기 있고, 강주 대단지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새마을 운동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 전태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읽고 이제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이미 1회 8시간 근무, 일주일에 48시간 근무, 총 1회 휴일 부장, 13살부터 15살 근로자들이 1시간에서 7시간 근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이제 노동 경쟁에 전혀 지키지 않았다. 전태에 일했던 공장에는 한 개의 층을 둘로 나누어 허리를 펼 수 없는 곳에서 15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태반이었고요. 자, 이에 전태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노동 실태를 항의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태에는 자기 몸을 불살려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그걸 모티브에서 전태에 관련된 영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예, 한번 보시고요. 시간 되실 때. 자, 이후 이제 YH 무역의 노동자 김경수는 열악한 노동 현실에 맞서 노동운동을 뛰어들다가 그 당시 1979년 YH 무역 사건 당시 경찰에 지나고 희생되었다.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당 교과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